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부분 사이에 있었던 사건,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4.3 사건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순 사건까지 갔지만 4.3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5월 10일에 결국 남한만 단독으로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5월 10일 총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줬는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다른 나라는 여성들이 참정권을 처음부터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부분이 모든 국민이 처음 투표할 때부터 전부 투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성 또한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이 점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 2개 선거구는 4.3 사건의 영향 때문에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들, 김구 선생님을 포함해서 또한 사회주의 세력이 이 선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를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는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 이 국회의원, 처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몇 년 임기죠? 그렇죠. 4년이 임기죠. 그런데 이때는 국회의원들이 2년이 임기였다라는 거. 자, 재헌국회에서는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설정해 놓습니다. 또한 이들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누구로 선출됐죠?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요. 이때는 4년이 임기가 됩니다. 지금은 몇 년 임기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죠. 자, 해서 이렇게 임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재헌헌법이 제정된 대통령 선출하고 난 뒤에는요.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1948년 7월 17일 우리가 이 나라를 재헌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법이 제정되면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재헌절 기억해 주시면 돼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라는 거. 자, 재헌헌법은요. 3.1운동의 정신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 대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정통성을 계승하였다라는 게 딱 그 정통성 어디서 가져왔냐라는 걸 제일 먼저 밝히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삼권 분립과 더불어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통령, 이때 당시는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헌법을 많이 따라했기 때문에 부통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접선거를 하게 됩니다. 간접선거 자체는 미국을 따라했다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을 따라한 부분이 뭐냐면요. 대통령 임기가 4년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을 미국도 지금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맞아요. 2번까지 할 수 있죠? 이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2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3선은 안 돼요. 2번까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부통령으로서는 누가 뽑혔는지 혹시 궁금하시면요.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님 기억나나요? 그 이회영 선생님 동생이 이시영 선생님 박사가 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완성이 되고 대통령까지 뽑히고 나니까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정부를 수립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외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에 유엔에서 합법정부로서 승인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8월 15일에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일단은. 남한이 정부를 수립한다고 그럼 우리도 정부를 수립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바로 두 가지예요. 먼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두려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법이 시급했다라는 거죠. 농지개혁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일파 청산입니다. 친일파 청산은요, 제일 먼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요.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의 재산 몰수 및 처벌을 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공민권.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못하도록 공민권을 제한합니다. 공민권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기구, 반민특위는요, 밑에 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반민특위를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반민특위를 만들고요.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어서 친일을 했었던 사람들, 친일파들을 모두 잡아서 재판에 다 회부하게 됩니다. 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1948년 9월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요,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이게 국가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고요.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하고 방해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성과 없이. 또한 국회 프락지 사건 그리고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가지고 반민특위 조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국회 프락지 사건은 국회에 이제 프락지가 있다고 해서 다 잡아놓고 막 그 빨갱이라고 잡아놓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방해, 비협조에. 네,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과 없었습니다. 시효 단축시켜버립니다. 원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2년 동안 조사해서 처벌하게 했었는데요. 이걸 1년으로 마음대로 이승만 정부에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1949년 8월에 결국 해체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친일파 청산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되려 친일파들을 옹호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요. 더 좋아요. 친일파와 더불어서 같이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지개혁하기 전에 이미 북쪽에서는요. 정부가 구성이 안 돼 있었지만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민주개혁은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딱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땅을 지주들에게 몰수를 해서 땅을 무상으로 분배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남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와, 북한 굉장히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이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미 군정 같은 경우에는요. 귀속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접수하는 법령을 만들고요. 귀속 농지,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농지를 매각합니다. 이걸 주로 담당했었던 기관이 뭐냐면요. 그 기관이 신한공사라고 부릅니다. 신한공사에서 이걸 맡아서 귀속재산을 접수하고 귀속농지를 매각했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정입니다. 농지개혁을 위해서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지 약 1년 만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돼서 공포된다라는 거. 그리고 1950년에 초반에 일부 수정돼서 개정된 개혁안이 실시가 됐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1950년 5월이라는 건 우리 6.25 전쟁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실시가 됐다는 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실시됐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해서 1950년 5월에 실시된 이 농지개혁법은요. 유상매수합니다. 지가증권을 발급해서 1인당 3정보씩만 딱 땅을 가지게 하고 그 외의 땅은 모두 국가에서 사들여요. 지가증권을 주면서. 그래서 이 지가증권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나중에 국가가 갚을 돈이 있을 때 갚아줄게 라는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가증권이라는 게 이때 당시의 값어치로 증권을 발행해 줬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게 되면 지가증권이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10,000원 그렇지만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10원짜리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100원짜리도 많았어요. 막 아이스크림 하나에 2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가증권이라는 게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해서 결국 현금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유상분배입니다. 유상분배는 5년을 상환해라. 대신 30%씩. 그래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30%씩 5년 동안 상환하게 해서 약 150%를, 그러니까 원래 땅값의 1.5배를 더 내게끔 했었던 건데요. 요것의 이제 장점은 뭐냐, 결과적으로 장점은 뭐냐면요. 농민 토지 소유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 소작농이 아니라 농민들이 토지 소유를 딱 갖게 되는 토지 소유제가 확립이 된다라는 거, 농민들의. 또한 두 번째, 이게 시행되기 직전에 요 49년 6월에 제정된다 공포했지만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지주들이 야, 이거 지가증권 발급을 받는 것보단 내가 빨리 땅을 팔아버리는 게 돈이 더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땅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손해보는 지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지주들이 거의 없었고, 지주들은 되려 이득을 취한 상태에서 이 땅을 나중에 이제 지가증권을 발급하면서 국가가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했었던 두 가지 정책,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연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는 앞으로 뭐 1900년대까지, 19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도 이 시기는 이 연표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 있어요. 연표로 시간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채워 넣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시기였죠. 이 남한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미군정 시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있었죠. 그리고 7월 17일에 이제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헌국회 나오고 재헌 헌법을 공포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8월 15일에 드디어 정부가 수립이 되죠. 정부 수립.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처음에 아까 살펴봤고요. 자, 수립이 된 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면서 활동이 됩니다. 친일 청산을 위해서 언제까지요? 48년 9월부터 시작해서 49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한다고 얘기했죠. 원래는 시효가 2년이었으나 이승만 정부가 방해하면서 그래서 반민특위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49년 6월에는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농지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미 1946년에 북한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려고 했었죠. 농지개혁법이 이때 제정이 돼서 일부 개정이 된 다음에 시행이 된다라는 거. 시행은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유상 몰수가 아니죠. 유상 매수라고 해야 되겠죠.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이렇게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친일 청사는 이렇게 됐으며 농지개혁법은 이렇게 시행이 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